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길을 비켜주세요.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들것에 실려가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신부였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얘야, 정신 차려라. 신부 아버지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6살의 젊은 신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7달 된 아기와 함께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건강했던 임산부가 결혼식 직후 갑자기 숨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고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온 충격적인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 주변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그날 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결혼식 현장으로 말이죠.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예쁘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구나. 민지의 어머니 김 여사는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26살의 민지는 7달째 임신 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죠. 남편이 될 준호와는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고 조용하고 단출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긴장되죠?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웨딩 플래너가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될 줄 몰랐거든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자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앉은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8살의 준호는 건실한 회사원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례사가 시작되었고 식장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마치 축복해주는 것처럼 살짝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신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민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서약이 모두 마무리되자 식장 곳곳에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평생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례사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신랑 신부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의 직장 동료들도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축하해. 예쁜 신부네. 고마워요, 언니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준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도 줄을 서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고 예쁜 여성도 몇 명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해. 예쁜 신부 만났네. 고마워,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성은 24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아한 옷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신부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축하드려요. 수연이 민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 축하 선물이에요. 몸에 좋은 음료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식장에서의 축하 인사가 모두 끝나고 신랑 신부는 별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피로연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조금 쉬어요.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임신으로 인해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응급환자 들어갑니다. 길 비켜주세요.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들것에 실린 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임신 7개월 산모, 갑작스런 의식 저하와 빈맥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민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부착, 산소 포화도 확인,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 즉시.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민지의 몸에 부착되었습니다. 준호와 김 여사는 응급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괜찮죠? 아기는 괜찮은 거죠? 김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맥박이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담당 의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일반적인 임신 합병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즉시, 독성물질 검사도 함께.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환자가 뭔가 마신 게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결혼식이었으니까. 축하주나 음료수 정도는 마셨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마신 분홍색 음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준 음료수를 마셨어요.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면서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의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분홍색이었는데 병에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의 대답을 들은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병이 어디 있나요? 민지가 가방에 넣어뒀을 거예요. 간호사가 급히 민지의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함께 작은 핸드백이 있었습니다. 이거네요. 간호사가 절반쯤 비어있는 분홍색 병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일반 음료수가 아니에요. 의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준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영양제라고 되어 있는데 성분 표시가 이상해요. 정식 제품 같지 않습니다. 의사는 즉시 병원 독성학 전문의에게 연락했습니다. 독성물질 검사 결과 나왔나요? 아직이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민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호흡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아기를 먼저 살려야겠어요. 의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를 구하려면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간호사가 준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호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민지를 보며 김 여사가 오열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여기 있어. 힘내. 하지만 민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김 여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기는 무사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실려 나왔습니다. 민지는요? 민지는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독성물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실에서 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산가리? 독살? 말도 안 돼요. 누가 우리 민지를 왜? 김 여사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식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 민지의 독살 사건이 접수된 것은 그날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인 박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결혼식 당일 독살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청산가리로 독살이라고요? 박 형사가 병원에서 온 보고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계획적 살인이네요. 청산가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박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웨딩홀은 이미 파티가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박 형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누군가가 준 음료를 마셨어요. 누가 줬나요? 제 친구. 아니, 직장 동료인 수연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수연이라는 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박 형사의 질문에 준호가 순간 주저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예요. 하지만 박 형사는 준호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수사 경험으로 보건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연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휴대폰에 있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뒤졌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연락처가 없어요. 없다고요?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 지워진 거지? 박 형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수연 씨의 본명을 아세요? 김수연. 아니 박수연이었나? 죄송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준호의 대답은 계속 모호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나요? 마케팅팀이었던 것 같은데. 준호의 말을 듣고 박 형사는 다음 날 준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수연이나 박수연이라는 직원이 마케팅팀에 있나요? 인사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는데요. 퇴사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준호 씨가 분명히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박 형사는 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수연 씨가 회사에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같이 일했는데. 혹시 다른 회사 직원은 아닐까요? 아니면. 박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다른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중요한 수사입니다.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숨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박 형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만나던 사람이에요. 만나던 사람이라는 게 연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민지와 결혼하기로 하면서 정리했어요. 박 형사는 드디어 핵심에 접근했다고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만났나요? 한 달 전까지요. 그런데 왜 결혼식에 초대했나요?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났어요. 축하해준다고. 준호의 말을 들으며 박 형사는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가 민지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많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화를 냈나요? 민지를 절대 용서 못한다고. 자기가 더 먼저였다고.
박 형사는 수첩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연 씨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아는 대로 다 말해주세요. 본명은 한수연이에요. 나이는 24살이고 강남에 살았어요. 직업은 카페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박 형사는 즉시 수연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사람이 없네요. 네. 주민등록상 그런 이름의 사람이 없어요. 혹시 가명을 쓴 건 아닐까요?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수연이라고 했는데. 휴대폰 번호는 기억나요? 아, 그것도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 달 전에 번호를 바꿨다고. 박 형사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신상 정보도 가짜, 연락처도 가짜라면 이는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준호 씨, 수연 씨 사진이 있나요? 휴대폰에 있을 거예요. 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사진도 다 지워져 있어요. 이상해요. 수연 씨가 준호 씨 휴대폰을 만진 적이 있나요?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잠시 빌려달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를 지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웨딩홀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연 씨인가요? 모니터에 나타난 여성을 보며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영상 속 수연은 민지에게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쓰러진 후 조용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성을 찾아야겠네요. 박 형사는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독살 사건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수연의 수배령이 내려진 지 이틀째, 박 형사는 민지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평범한 회사원치고는 조문객이 너무 많은데.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셨나요? 박 형사가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입니다. 민지와 함께 일했었어요. 함께 일했다고요? 민지 씨는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요. 민지는 우리 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그것도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남편분은 분명히 중소기업 사무직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는 응급실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간호사 중 한 명이었어요. 박 형사는 급히 다른 조문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민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들입니다. 민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만큼 침착하고 정확했거든요. 한 번은 의사도 포기했던 환자를 민지가 살린 적이 있어요. 조문객들의 증언을 듣고 박 형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민지 씨는 언제부터 병원에서 일했나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우리 병원에 왔으니까. 한 10년 됐죠. 그런데 최근에 그만뒀어요. 결혼 때문에요. 박 형사는 즉시 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준호 씨, 민지 씨가 간호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삼성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리가. 민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어디에 출근했나요? 강남 쪽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자세한 회사명은 잘 몰랐지만 박 형사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숨긴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어머니와 대화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박 형사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왜 준호 씨에게는 직업을 숨겼을까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진다고.
특히 응급실 간호사는 더 그렇다고 했어요. 어떤 선입견 말인가요? 밤늦게 일하고 위험하고 스트레스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박 형사는 민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준호 씨와 만날 때부터 거짓말을 한 건가요? 처음엔 그냥 병원에서 일한다고만 했대요. 그런데 준호 씨가 의사인 줄 알고 좋아하더래요. 의사인 줄 알았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을 듣고 박 형사는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지 씨가 결혼 전에 특별히 한 일이 있나요? 뭔가 조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컴퓨터로 뭔가 찾아보고. 조사요? 준호 씨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한 건 말 안 해줬어요. 박 형사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민지 씨 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박 형사를 민지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책상 서랍에서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박 형사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수연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이름. 박 형사가 놀라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연의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직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수연에 대해 알고 있었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첩에는 준호와 수연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4일 오후 3시 강남역 카페. 2월 18일 오후 5시 압구정동 모텔. 결혼식 직전까지도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더 뒤지니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준호와 수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 통화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까지. 이건 거의 전문 탐정 수준인데. 그때 서랍 맨 밑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프라이빗 디텍티브 라이센스. 민지는 사립탐정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김 여사가 종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요? 민지가 언제 이런 걸. 박 형사는 컴퓨터도 켜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재산 상황, 가족관계, 과거 연애사까지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 대한 자료도 상세했습니다. 한수연, 나이 24세, 부산 출신, 가족 없음, 직업 프리랜서. 민지는 수연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한 거네요. 박 형사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지의 조사 자료 덕분에 수연의 실제 거주지가 파악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원룸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부산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 한수연, 24세, 부산 해운대구 거주 확인. 체포영장 발부 완료. 이틀 후 수연은 부산의 한 PC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수연 씨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입니다. 민지 씨 독살 사건과 관련해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서울로 압송된 수연은 조사실에서 박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수연 씨, 지난 2월 20일 강남 웨딩홀에서 민지 씨에게 음료를 건넨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수연의 답변은 의외로 솔직했습니다. 그 음료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네. 박 형사는 너무 쉽게 자백하는 수연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나요? 수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제가 먼저 만났어요. 2년 넘게 만났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투심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처음엔 그냥 아프게만 해주려고 했어요. 결혼식을 망치고 싶었거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넣었나요? 실수였어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박 형사는 수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했나요? 인터넷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인가요? 수연이 머뭇거렸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럼 언제 구입했나요? 한 달 전쯤. 박 형사는 수연의 진술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 민지 씨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 씨는 사립 탐정이었어요. 당신과 준호의 불륜 관계를 다 조사해뒀더라고요. 박 형사가 민지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자 수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실제 주소, 전화번호, 가족 관계까지 다 적혀 있네요. 준호와 만난 장소와 시간도 정확하고요. 수연이 서류를 보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준호와 결혼했어요. 왜일까요? 수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 형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연 씨, 혹시 민지 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연락이요? 네. 민지 씨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직접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수연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언제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박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민지가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나요? 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준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도 이해한다고. 이해한다고요?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했어요. 박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제안이었나요? 준호와 셋이서 살자고 했어요. 셋이서 살자고요? 네. 민지가 본부인이 되고 저는 첩으로 살자고 했어요. 박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나요?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지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달라고. 수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굴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을 넣기로 결심한 건가요? 그때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프게만 해주려고. 박 형사는 수연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이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지 씨가 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 여자였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준호에게 바로 말했을 텐데. 혹시 민지 씨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나요? 글쎄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박 형사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이제 살인 혐의로 구속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겠어요? 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사건의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구속된 지 사흘 후 박 형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김 여사로부터였습니다. 형사님, 민지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박 형사는 즉시 김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김 여사가 민지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꺼낸 것은 작은 금고였습니다. 이게 뭐죠? 민지가 숨겨놓은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서 못 열었어요. 박 형사는 전문가를 불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봅시다.
편지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죠.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저는 준호의 불륜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저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것 때문이었어요. 민지가 가진 것이라고.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강남 땅 말이에요.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50억은 좋게 넘어요. 준호는 제가 그 땅의 상속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 여사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그 땅 얘기를 준호가 어떻게 알았지?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땅이 어디에 있나요?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농사짓던 땅인데 지금은 상업지역이 됐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제 재산 상황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 만난 소개팅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소개팅 주선자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박 형사는 점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민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네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 때문이었어요. 아기만큼은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비록 준호의 사랑이 가짜였지만 아기는 진짜잖아요. 김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준호와 수연을 모두 벌하는 계획을요. 수연에게 일부러 이상한 제안을 한 이유가 있어요. 수연이 화를 내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만들려고 했어요. 박 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저는 수연이 독을 탈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해독제를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임신 중인 몸으로는 해독제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수연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독을 넣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준호와 수연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으니까요. 박 형사는 급히 금고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야겠어요. USB에는 더욱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지의 재산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업체에 의뢰한 녹음 파일, 소개팅을 조작하려고 중매쟁이와 통화한 내용, 그리고 수연과 만나서 민지를 없애는 방법을 의논한 대화까지.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만 없으면 그 땅이 다 내 거야. 아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 사고처럼 보이게. 박 형사는 녹음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준호도 공범이었네요. 더 놀라운 것은 민지가 이 모든 대화를 도청해서 녹음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증거를 남겨뒀네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응급실 간호사가 되었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진실만큼은 살려내고 싶어요. 준호와 수연이 저지른 일의 진실을요. 아기는 꼭 잘 키워주세요. 그 아이만큼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연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 아이도 준호에게 속은 피해자니까요. 김 여사가 편지를 다 읽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했구나. 박 형사는 즉시 준호를 재소환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민지 씨가 남긴 거예요.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더라고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는 죽었고 진실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 모두 구속된 지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당일 벌어진 독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피고인 김준호는 살인교사 혐의로, 피고인 한수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검사가 민지의 편지와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와 수연의 대화가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지만 없으면 그 땅이 다 내 거야.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연은 김준호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조종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은 한수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방청석의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지의 동료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민지는 결혼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환자들을 돌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떤 할머니 환자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포기하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민지가 밤새 간병하면서 결국 살려냈어요. 그때 민지가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곧 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증언을 들으며 사람들은 민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민지가 결혼 전에 찾아간 법무사였습니다. 민지 씨가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특별한 조건이 있었나요? 네. 만약 남편이 재혼하면 재산 관리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넘긴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민지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수연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준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했어요. 수연이 증언대에서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준호는 저를 이용만 했다는 걸요. 민지도 저도 모두 속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요? 후회해요. 정말 많이 후회해요. 민지에게 미안해요. 수연이 방청석의 김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 여사는 수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김 여사에게 피해자 유족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항상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봤어요. 김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구나. 심지어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편지에서 수연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 여사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민지가 왜 그랬는지.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니까요. 김 여사의 말에 수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용서하려고 해요. 민지가 그러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대신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재판부는 일주일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수연,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난 후 김 여사는 민지의 아이를 품에 안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제 석 달이 된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아이 잘 키울게. 김 여사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꼭 말해줄게.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몇 달 후 민지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김민지 기념 응급의료 장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지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이 장학금은 응급의료진을 꿈꾸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할머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말이죠. 때로는 가장 큰 복수는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니까요. 결혼식 후 30분 만에 세상을 떠난 민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